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식에게 도움되기 위해 70이 넘어도 돈 모아 주고픈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자식은 어버이날 10만 원 용돈으로 자식돌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니 가끔은 인생이 허무하고 배신감도 듭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 저녁 산책길에는 온통 강아지 태운 유모차뿐인데요. 부모 모시고 산책은 못 갈지언정 개를 부모 모시듯 하니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이 개를 키우니 요즘 세상의 부모는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는 알아서 식사하게 내버려두고 개는 스스로 밥을 못 챙겨 먹으니 개에게 보양식을 챙겨주는 시대가 되었네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사는 것보다 개간식에 더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된 걸까요? 부모를 개만큼만 대우해줘도 효자 소리를 듣는 세상이니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에 자살까지 결심했다는 한 노부모의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일본의 명문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밖에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독거노인이란 자식이 있는데도 사정상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자식들은 수도권에 자리 잡아 살고 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 독거노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 무려 54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47.2%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2.8%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모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못 모셔도 집안의 개는 상전 모시듯 잘 돌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자기 부모 형제는 이토록 냉정하게 내팽개쳐버리고 개는 비싼 유모차에 몸에 좋다는 음식 다 사서 먹이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현관문 앞에서 한 달째 숙식을 하는 85세 할머니의 사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할머니는 지난 8월부터 경로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자식은 아파트를 물려주면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집을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만을 바라보며 40년 전에는 남편과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옷가지를 팔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 꽤나 큰 돈을 모았는데요. 이때 번 돈으로 큰아들과 딸에게는 수억짜리 건물 한 채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아파트와 고시원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아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면서 자식들은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 할머니는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까지 쫓겨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인간된 도리로 부모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노인을 자식들이 학대하거나 내다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한테 버려지는 70대 이상 노인이 3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90대 치매 노모를 데리고 온 60대 여성이 중간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한 채 그대로 경찰서를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그 60대 여성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90대 노모를 경북의 한 요양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현대판 고려장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80대 다 되어 또 버려지지는 않을까 싶어 치매에 좋다는 음식부터 해서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습관까지 전부 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나이 들어 제 자식들에게 부담이라도 줄까 싶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있네요.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치매 예방 습관도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을 통해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시죠.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를 똑소리나게 잘 써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특별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잠들어 있는 우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 안이나 일터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참 드물죠. 이때 익숙한 음악에만 귀가 솔깃해진다면 이미 뇌 속에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뇌 자극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음악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소 잘 듣지 않는 장르의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낯선 장르의 음악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뇌 속에 새 프로그램이 생겨납니다. 대중가요만 듣는 사람은 평소 듣지 않았던 재즈를, 클래식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외면했던 트로트를 들어보는 등 낯선 장르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긋하게 홀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라면 욕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욕실에서 듣는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요? 보통 때는 흘려듣고 많은 곡이라도 밀폐된 장소에서 들으면 색다른 느낌과 특별한 인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낯선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것도 뇌를 단련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우뇌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서도 우뇌 단련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책을 읽으면 좌뇌의 언어 중추가 발동하기 때문에 우뇌를 단련하려면 문자를 이미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무턱대고 읽는 건 고역입니다.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럴 땐 낯선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게 우리 뇌에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요리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슈퍼에 가면 더욱 효과가 커집니다. 늘 가는 슈퍼가 아니면
상품의 진열 방식이 달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길을 지도도 없이 헤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사고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뇌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길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는 모두 우뇌 장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일부러 멀리 있는 슈퍼까지 찾아가기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 두뇌에는 더없이 좋은 보약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낯선 슈퍼로 장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간식은 땅콩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이 치매에 좋습니다. 똑똑한 식습관은 두뇌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요.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뇌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됩니다. 사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세틸콜린을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에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뇌에는 뇌혈관 관문이 있어서 특정 물질 외에는 모두 흡수를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녀석은 장 속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레시틴이 있는데요.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땅콩입니다. 그 외에도 콩, 된장 등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땅콩 초콜릿은 뇌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음식입니다. 레시틴뿐만 아니라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공급해주니 그야말로 뇌의 영양제로서 1등 식품이라 할 만합니다. 네 번째로 치매 예방을 위해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을 먹으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샘솟게 됩니다. 벤튼 박사는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과 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일일 필요 섭취량의 약 25%를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침을 거르는 아이일수록 학업 성적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연구로 아침 식사 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단순히 육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꼭꼭 씹어 먹으면 치매도 저절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분이 있으실까요?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가 많습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쌀밥의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룹니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의 감각운동령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에서는 9에서 17%, 손뇌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씹지 못한 탓입니다. 실제로 노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 오징어나 쥐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의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6번째로 하루 20분씩 빨리 걸어보는 것도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테니까요. 또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도 따라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책 햇빛의 선물에 따르면 건강한 삶에서 햇빛을 쬐며 하는 운동이 큰 의미를 갖는데요.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닌데요. 공기가 신선하고 오염이 없다면 실외야말로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웁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근육에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서 나이 들어갈수록 지능이 퇴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만들고 뇌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운동은 활력을 북돋우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데요.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습니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한데요.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햇빛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이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신체 단련에 필요한 모든 운동기구가 갖춰진 실내 헬스클럽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내 헬스클럽은 건강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내 헬스클럽은 종종 유해한 미생물의 완벽한 서식처가 되는데요. 멋진 근육 대신 의도하지도 않던 끈질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생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내 헬스클럽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나 정수기의 수도꼭지 혹은 축축한 수건 등 어디에서든 서식합니다. 이처럼 통풍이 잘 안 되면서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에 햇빛까지 들지 않는다면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서 걷게 되면 원치 않는 감기나 끔찍한 무좀이 생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되는 것까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식에게 도움되기 위해 70이 넘어도 돈 모아 주고픈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자식은 어버이날 10만 원 용돈으로 자식돌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니 가끔은 인생이 허무하고 배신감도 듭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 저녁 산책길에는 온통 강아지 태운 유모차뿐인데요. 부모 모시고 산책은 못 갈지언정 개를 부모 모시듯 하니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이 개를 키우니 요즘 세상의 부모는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는 알아서 식사하게 내버려두고 개는 스스로 밥을 못 챙겨 먹으니 개에게 보양식을 챙겨주는 시대가 되었네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사는 것보다 개간식에 더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된 걸까요? 부모를 개만큼만 대우해줘도 효자 소리를 듣는 세상이니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에 자살까지 결심했다는 한 노부모의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일본의 명문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밖에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독거노인이란 자식이 있는데도 사정상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자식들은 수도권에 자리 잡아 살고 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 독거노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 무려 54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47.2%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2.8%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모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못 모셔도 집안에게는 상전 모시듯 잘 돌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자기 부모 형제는 이토록 냉정하게 내팽개쳐버리고 걔는 비싼 유모차에 몸에 좋다는 음식 다 사서 먹이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현관문 앞에서 한 달째 숙식을 하는
85세 할머니의 사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할머니는 지난 8월부터 경로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자식은 아파트를 물려주면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집을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만을 바라보며 40년 전에는 남편과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옷가지를 팔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 꽤나 큰 돈을 모았는데요. 이때 번 돈으로 큰아들과 딸에게는 수억짜리 건물 한 채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아파트와 고시원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아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면서 자식들은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 할머니는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까지 쫓겨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인간된 도리로 부모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노인을 자식들이 학대하거나 내다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한테 버려지는 70대 이상 노인이 3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90대 치매 노모를 데리고 온 60대 여성이 중간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한 채 그대로 경찰서를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그 60대 여성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90대 노모를 경북의 한 요양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현대판 고려장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80대 다 되어 또 버려지지는 않을까 싶어 치매에 좋다는 음식부터 해서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습관까지 전부 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나이 들어 제 자식들에게 부담이라도 줄까 싶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있네요.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치매 예방 습관도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을 통해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시죠.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를 똑소리나게 잘 써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특별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잠들어 있는 우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 안이나 일터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참 드물죠. 이때 익숙한 음악에만 귀가 솔깃해진다면 이미 뇌 속에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뇌 자극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음악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소 잘 듣지 않는 장르의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낯선 장르의 음악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뇌 속에 새 프로그램이 생겨납니다. 대중가요만 듣는 사람은 평소 듣지 않았던 재즈를 클래식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외면했던 트로트를 들어보는 등 낯선 장르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긋하게 홀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라면 욕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욕실에서 듣는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요? 보통 때는 흘려듣고 많은 곡이라도 밀폐된 장소에서 들으면 색다른 느낌과 특별한 인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낯선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것도 뇌를 단련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우뇌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서도 우뇌 단련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책을 읽으면 좌뇌의 언어 중추가 발동하기 때문에 우뇌를 단련하려면 문자를 이미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무턱대고 읽는 건 고역입니다.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럴 땐 낯선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게 우리 뇌에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요리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슈퍼에 가면 더욱 효과가 커집니다. 늘 가는 슈퍼가 아니면 상품의 진열 방식이 달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길을 지도도 없이 헤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사고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뇌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길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는 모두 우뇌 장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일부러 멀리 있는 슈퍼까지 찾아가기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 두뇌에는 더없이 좋은 보약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낯선 슈퍼로 장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간식은 땅콩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이 치매에 좋습니다. 똑똑한 식습관은 두뇌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요.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뇌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됩니다. 사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세틸콜린을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에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뇌에는 뇌혈관 관문이 있어서 특정 물질 외에는 모두 흡수를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녀석은 장 속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레시틴이 있는데요.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땅콩입니다. 그 외에도 콩, 된장 등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땅콩 초콜릿은 뇌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음식입니다. 레시틴뿐만 아니라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공급해주니 그야말로 뇌의 영양제로서 1등 식품이라 할 만합니다. 네 번째로 치매 예방을 위해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을 먹으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샘솟게 됩니다. 벤튼 박사는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과 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일일 필요 섭취량의 약 25%를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침을 거르는 아이일수록 학업 성적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연구로 아침 식사 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단순히 육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꼭꼭 씹어 먹으면 치매도 저절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분이 있으실까요?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가 많습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쌀밥의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룹니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의 감각운동령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에서는 9에서 17%, 소뇌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씹지 못한 탓입니다. 실제로 노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 오징어나 쥐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의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6번째로 하루 20분씩 빨리 걸어보는 것도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테니까요. 또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도 따라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책 햇빛의 선물에 따르면 건강한 삶에서 햇빛을 쬐며 하는 운동이 큰 의미를 갖는데요.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닌데요. 공기가 신선하고 오염이 없다면 실외야말로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웁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근육의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서 나이 들어갈수록 지능이 퇴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만들고 뇌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운동은 활력을 북돋우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데요.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습니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한데요.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햇빛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이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신체 단련에 필요한 모든 운동기구가 갖춰진 실내 헬스클럽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내 헬스클럽은 건강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내 헬스클럽은 종종 유해한 미생물의 완벽한 서식처가 되는데요. 멋진 근육 대신 의도하지도 않던 끈질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생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내 헬스클럽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나 정수기의 수도꼭지 혹은 축축한 수건 등 어디에서든 서식합니다. 이처럼 통풍이 잘 안 되면서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에 햇빛까지 들지 않는다면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서 걷게 되면 원치 않는 감기나 끔찍한 무좀이 생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되는 것까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